60세의 선택, 그것은 단순한 은퇴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이냐 하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대에도 계속 일을 하면 치매 위험이 무려 35% 낮아지고 우울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이 수치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60세를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 이제는 누려야 한다. 이제는 쉬어야 한다. 이런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과연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극적으로 갈라집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 남성은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아두었고 연금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이제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안양의 한 여성은 간호사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잠시 쉬었지만 뭔가 허전하다는 마음에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5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은퇴한 분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늦잠도 자고 하고 싶던 여행도 다니고 오랜 취미인 골프도 즐겼습니다.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자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고,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고, 심지어는 누구와 이야기할 기회조차 줄어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즐겁던 여행은 어느새 귀찮음으로 바뀌었고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시 일을 시작한 여성은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젊은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 하루가 바쁘고 총실했고 몸은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 피곤함은 활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자부심은 단순한 돈 이상의 보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나이에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단순히 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이미 60대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곧 다가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유와 쉼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편안함이 5년 뒤, 10년 뒤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직후의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목적과 리듬이 사라지면 허무와 공허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처음엔 낯설고 피곤해도 곧 활력이 되고 삶을 다시 밝히는 불꽃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차이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완전 은퇴를 선택한 분들이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간다 라고 하시는 반면 일을 이어가는 분들은 요즘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다 라고 웃으십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이,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삶. 이것이 바로 60세의 갈림길이 주는 놀라운 대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대는 오히려 새로운 20년의 출발선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지금, 이 20년을 어떻게 보낼지가 바로 내 행복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일을 하라, 쉬어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이어갈 것인가 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도 아마 스스로에게 묻게 되실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을까? 만약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앞서간 이들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길이 내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멈추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면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은 것 같지만 은퇴 후 삶에서는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단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저는 실제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철수 씨,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바쁘게 달렸고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던 날 그는 드디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배우지 못했던 골프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하루가 끝없이 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반복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양의 박미숙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고 명예퇴직을 한 후 2년 정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양원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벌이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얻는 따뜻한 교감, 젊은 동료들과 나누는 웃음,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모 어르신은 평생을 중소기업 사장으로 바쁘게 살다가 63세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자연 속에서 살면서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택배기사가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될 정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김영순 씨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다가 62세에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월급을 받아봤다라며 얼마나 행복한지 말했습니다. 빵집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그녀에게 커다란 의미였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으로도 건강 상태로도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다른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갈라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완전한 은퇴를 택한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반대로 일을 이어간 사람은 활력을 찾았습니다. 삶의 리듬은 달라졌고 건강과 정신 상태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 누구와 어울릴 것인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5년, 10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직접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일을 이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은 처음엔 힘들어 보여도 결국 삶을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의 이미지, 즉 여행과 여가, 자유와 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적 없는 자유는 곧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일을 이어간 사람들은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생활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니 체력도 좋아졌고 뇌를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이 그들의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활기찬 웃음, 바쁜 하루를 즐기는 표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 단순히 쉼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을 통해 활력을 얻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2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과학적으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활력이 넘치고 또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기력해질까요? 그 차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일을 이어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놀라운데 일을 계속한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40% 낮았고 치매 위험은 35% 감소했으며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삶의 리듬과 목적의식입니다. 인간은 본래 일정한 주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며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와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모든 일정이 사라지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곧 허무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일을 계속하면 비록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만날 사람, 해결할 과제, 달성할 목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자극입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라는 원칙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대화, 새로운 기술 습득, all of this는 뇌세포를 자극하여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던 박미숙 씨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배우고 다양한 성격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젊은 동료들의 문화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고 덕분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면 은퇴 후 아무런 자극 없이 반복되는 생활에 갇힌 사람은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일을 완전히 그만두면 만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족을 제외하면 대화 상대가 거의 없어지고 외로움과 고립이 찾아옵니다. 이 고립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일을 이어가는 사람은 동료, 고객, 학생 혹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그 속에서 웃음이 생기고 대화가 이어지고 소속감이 회복됩니다. 이 작은 연결이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안정감입니다. 60대 이후의 경제적 불안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게다가 지금의 추가 소득은 70대나 80대, 정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대비가 됩니다. 경제적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네 가지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은 사회적 관계를 즐길 수 있게 하며, 그 과정에서 뇌는 자극을 받고 규칙적인 일상이 유지되니 건강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모두 무너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제적 불안이 우울감을 키우고 사회적 고립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무기력한 생활이 건강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과정을 수많은 사례에서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이제야 진짜 자유다 라고 말했지만 3년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덕분에 더 건강해졌다 라고 웃으셨습니다. 같은 5년, 같은 나이,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다른 결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리듬, 뇌의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이라는 네 가지 축을 유지할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쉬고만 있으면 이 네 가지가 모두 무너지고 적절히 일을 이어가면 네 가지가 모두 강화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 건강, 체력,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모두 연결된 문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작은 일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과학적 이유를 넘어서 왜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힘인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 일은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감각이 있어야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모든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한 60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명예퇴직 후 처음에는 편안함을 즐겼지만 곧 마음이 허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세대 간 교류를 경험하니 매일이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60대 여성은
손님들이 오늘도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내가 직접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은 눈부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도 강해졌습니다. 단순한 시급 이상의 의미, 바로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규모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고, 누군가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즐거움을 얻습니다. 어떤 이는 재능을 살려 그림을 가르치고, 또 다른 이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라는 감각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연결될 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대화, 고객과의 인사, 이 모든 사소한 순간이 외로움을 막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은 새로운 학습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세대의 문화를 접하며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일 속의 작은 도전과 성취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충분하니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큰 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원합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와 역할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이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 자신만의 목적을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단순히 편안한 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일까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쉼만으로는 의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든 새로운 역할이든 그것이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회와 연결되며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지위보다도 이 감각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 나만의 의미를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60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어떤 일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60대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처럼 풀타임으로 치열하게 일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사례를 통해 그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 출신이었던 한 분은 은퇴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데 단순한 강의료보다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교단에 설 때와 같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요리를 좋아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매일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에게 건네며 받는 맛있어요 라는 한마디가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수익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 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플랫폼이 잘 발달되어 있어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뜨개질을 취미로 즐기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는 내 취미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놀랍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 주목받는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유튜브와 블로그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한 목수 출신 어르신은 은퇴 후 DIY 목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 알려주듯 친근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고 수익도 생겼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술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은 펫시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돌보며 집에서만 지내던 시간을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이 일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사회적 교류와 경제적 보람을 동시에 줍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정도만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피로는 최소화하면서 활력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일하며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지지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야. 의사도 활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했어 라고 설명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분들은 신중년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부터 자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60세 이상 전용 채용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기회를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일은 돈벌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도구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으며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이라면 그 자체가 보석 같은 노후의 자산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하루 4시간, 주 3일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대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60대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시대에 60대는 여전히 20년 이상이 남아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나 그 20년이 활력과 의미로 채워질지 아니면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흐를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뚜렷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쉼을 택한 분들은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졌습니다. 체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대화 상대가 줄어들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이어간 분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있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길은 5년, 1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를 이어간 사람들은 근육 감소율이 낮았고 치매 위험도 줄었으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단순히 체력과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적절한 수입까지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의 4가지 선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쉼조차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이어가며 삶의 의미를 채워야 합니다. 쉼을 택한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둘째, 5년 후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계십니까?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의 선택이 70대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 뇌 기능, 인간관계, 경제적 여유, 이 4가지 지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결심과 행동이 쌓여 5년 후의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2번째 전성기를 열 수 있는 최고의 시점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미와 보람,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은 일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번 주에 단 한 가지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 4시간, 주 3일의 원칙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를 찾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선택 또는 이미 경험한 노후의 길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와 활력을 더해줄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향했는데 병이 속에 마치 비누를 풀어놓은 듯한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본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단순한 피곤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기고 싶겠지만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거품은 우리의 콩파티,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언젠가 팔에 굵은 주사 바늘을 꽂고 주 3회, 4시간씩 혈액투석에 의존해야 하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와 무심한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병실 침대 위에 누워 눈물로 후회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조차 나는 괜찮아, 그저 바빠서 피곤할 뿐이야 라고 말하며 몇 달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온몸이 붓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콩파티 거의 기능을 잃은 말기 심부전이었습니다. 투석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단순한 거품이라 생각했던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 몰랐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나라의 비극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며 이 경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면 구분할 수 있고 제때 행동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차이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수십 년 현장에서 배운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두려움만 심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바쁘다는 이유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거품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당신에게 필요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을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던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그 거품을 외면하고 계속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귀를 기울여 자신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여정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희망과 감사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보는 소변은 콩팥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드러냅니다. 밤새 몸속에서 걸러진 노폐물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속의 거품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물을 내려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도 말이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물을 내리지 말고 단 1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물을 내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양치나 세수를 하고 10분 뒤 다시 변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만약 거품이 대부분 사라지고 물 위가 고요하다면 그것은 착한 거품입니다. 소변 줄기의 힘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상어품일 뿐이죠.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마치 비누를 풀어놓은 듯 가장자리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거품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한 거품입니다. 이 거품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죽은 거품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원래 정수기 필터처럼 수백만 개의 미세한 거름망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과 혈구 같은 중요한 성분은 잡아두고 노폐물만 배출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이 거름망을 찢어 놓으면 마치 구멍난 스타킹처럼 단백질이 빠져나옵니다. 바로 그 단백질이 소변의 표면 장력을 바꾸어 잘 사라지지 않는 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라고 권합니다.
환자 스스로 휴대폰으로 남긴 기록은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만나 이런 거품이 제 소변에 생겼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사진 하나로 조기 진단을 받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의 가치는 단순히 거품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습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우리 몸은 늘 말을 걸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귀 기울인다면 평생의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아침마다 이 테스트를 하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신부전이었지만 다행히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작은 10분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10분을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까? 단순히 물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방법이지만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거품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편지이고 우리가 응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내일 아침 병이 속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거품은 나를 살리려는 신호일까? 아니면 무심코 흘려버릴 또 하나의 흔적일까? 그 대답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콩팥이 무너져가는 길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0% 이상 기능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서서히 내리막길을 구르고 있는 것이지요. 저의 스승이자 한국 신장학의 대가였던 한 교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콩팥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경고등이 켜지기 전까지는 운전자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단백뇨가 시작되면 이미 자동차는 내리막길에 접어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초기에는 약물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겨우 핸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중기로 넘어가면서 자동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몸이 붓고 밤마다 쥐가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기 단계에 이르면 자동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듯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구역질로 밥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서는 소변 냄새가 나며 결국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의학적 설명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의 삶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는 고혈압을 수년간 방치하다가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며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그녀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수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때 무시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숫자로도 그 현실은 냉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7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자신이 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말기 신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단순한 콩팥병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온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합병증입니다. 콩팥은 단지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혈압과 혈액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늘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지금 어디쯤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직 브레이크를 붙잡을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고 이미 속도가 붙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다시 언덕 위로 끌어올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속도를 늦추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는 단순히 병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바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몸이 조용히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붙잡을 시간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 지금부터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져가는 콩팥에도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식탁 위, 부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소개해온 신장 회춘 주스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여름마다 즐겨 먹는 수박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비밀은 빨갛게 달콤한 과육이 아니라 대부분 버려지는 하얀 속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통경찰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혈관이 열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찢어지려던 콩팥의 거름망은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수박 껍질의 초록 겉껍질을 감자칼로 얇게 벗기고 남은 하얀 속살을 잘라 믹서기에 넣습니다. 여기에 콩팥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체리 오비 우유과를 함께 넣고 물을 약간 부어 곱게 갈면 완성입니다. 이 주스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일주일만 마셔보십시오. 놀랍게도 아침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분들은 수박의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물 섭취입니다. 물을 하루 2리터는 마셔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체중 곱하기 30ml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약 1700ml, 즉 2리터보다 약간 적은 양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활 습관 하나로 기적처럼 좋아진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3가지나 먹어도 조절되지 않던 한 환자는 식단을 바꾸고 아침마다 이 주스를 마신 지 한 달 만에 혈압약을 하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약을 줄일 날이 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다시 삶의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부엌과 냉장고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꿀 열쇠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두려움 대신 한 잔의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동시에 콩팥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빠진 독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봐야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콩팥 도둑을 내쫓으라. 오늘은 3가지 콩팥 도둑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바로 짠 국물과 찌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뜨끈한 국물을 마셔야 밥을 먹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그릇 속에는 소금이 무려 2000미권 이상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단숨에 넘기는 셈이지요. 소금은 콩팥의 섬세한 거름망을 거칠게 긁어내는 자갈과 같습니다. 매일 국물을 들이켜는 것은 콩팥에 매일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국물은 밥만,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엔 밍밍해도 혀는 금세 적응합니다. 두 번째 도둑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바쁘고 간편해서 자주 찾게 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인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는 원래 뼈를 구성하는 좋은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쌓여 기능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장을 볼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공장에서 만든 편리한 음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도둑은 과도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콩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과한 단백질이 치명적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면 요산이 생기는데 이것을 걸러내는 곳이 바로 콩팥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콩팥에게 계속 무거운 짐을 지우는 셈입니다. 정답은 체중 1kg당 0.8개.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약 50끼 적당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 콩, 흰살 생선 등 콩팥에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고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멀리하면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작은 습관을 더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친 환자에게 저는 약 대신 이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발목을 몸쪽으로 힘차게 당겼다가 다시 바닥 쪽으로 쭉 뻗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몰린 혈액과 수분이 심장과 콩팥으로 올라가 잠들기 전에 불필요한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는 이 습관을 한 달간 지킨 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숙면을 취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는 늘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콩팥 도둑셋을 내쫓고 작은 발목 운동을 더 해보십시오. 당신의 밤은 편안해지고 콩팥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한 숟갈을 덜어내는 순간 당신의 콩팥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콩팥을 지키는 방법, 피해야 할 습관, 그리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콩팥 건강은 단순히 소변 문제나 투석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 전체의 수명과 직결되는 근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린다고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콩팥이 망가지면 혈압은 더 오르고 심장과 뇌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기능이 고장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콩팥병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인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그러므로 콩팥을 지키는 것은 곧 심장과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당신의 콩팥은 당신의 생명, 시계입니다. 그 시계의 태엽이 멈추면 당신의 시간도 멈춥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식단과 습관을 7일간만 실천해 보십시오. 국물 대신 건더기,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과도한 단백질 대신 균형 잡힌 단백질, 그리고 매일 아침 수박 껍질, 주스 한 잔. 여기에 발목 펌프 운동을 더하면 일주일 후 당신은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 소변에 거품이 줄고 붓기가 빠지고 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비밀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음식을 섭취해도 마음이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스위치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소변을 볼 때 두려움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밤새 내 몸을 지켜줘서 고맙다, 내 콩팥아. 그리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이 먹는 한 끼를 진짜 보약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무심히 지나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행동할 것입니까? 당신의 건강은 병원이 아닌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다짐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콩팥을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투석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주치의 이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며 쥐가 올라오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다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얼어붙은 듯 경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 혈액순환이 떨어졌거나 단순한 근육 경련증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응급실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쥐가 때로는 마지막 경고 신호가 되어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고통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한 톤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여러분의 다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쥐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넘어 그 배경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3초만 눌러도 고통이 끊기는 기적의 혈자리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단순한 지식이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쥐가 난 순간의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마치 다리 근육이 돌처럼 굳어져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꼼짝하지 않는 경험 해보신 분이라면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몇 초에서 몇 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지요. 풀린 뒤에도 근육통이 남아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운동을 좀 과하게 했나 보지, 물을 덜 마셨나 정도로 치부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경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는 전조,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 혹은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함께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물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급성동맥 폐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 흔하지만 치명적인 신호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다리가 돌처럼 굳으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단순한 근육의 비명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대응하여 생명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배운 교훈은 간단합니다. 작은 신호일수록 빨리 잡아야 한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증상이 결국 큰 병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50세에서 80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근육과 혈관, 신경의 노화가 겹쳐지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단순한 다리주의라고 무시했다가 다음날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시작을 이렇게 강렬하게 열어가는 이유는 단순한 공포심을 심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희망을 꺼내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알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한밤중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제압하고 생명을 지키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지식의 무기입니다.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와 주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을 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평화롭고 건강한 밤이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일어난 현상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하게 수축해버리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이 현상은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될 수 있고 풀린 후에도 통증이 길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련이 나이 들면서 더 자주 나타나고 특히 50대에서 80대 사이의 연령층에서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원인은 과도한 근육 사용입니다. 낮 동안 갑작스럽게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운동을 한 경우 근육이 피로에 지쳐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손이 떨리는 것처럼 다리 근육도 한계에 다다르면 본능적으로 수축해버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등산을 다녀온 날 밤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근육과 신경의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지고 결국 근육은 오작동을 일으켜버립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다리쥐 환자 중 상당수가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지만 고령층에서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자세의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잠을 자는 경우 다리 근육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단축시켜
경련을 쉽게 유발합니다. 실제로 사무직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이나 무거운 이불을 덮고 발끝이 아래로 꺾인 자세로 자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결국 경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초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야간 다리 경련이 흔히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이뇨제, 고지혈증 치료제, 천식 치료제 등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다리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물과 경련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은 후부터 쥐가 잦아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노화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신경기능이 약화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인구 중 약 50%가 정기적으로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원인들이 단독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어르신이 더운 여름날 운동을 한 뒤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혈액순환 저하와 탈수, 근육 피로가 겹쳐 심각한 경련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생긴 일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련, 즉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거나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감이 동반된다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경련과 함께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평범한 경련과 위험한 신호를 구분하는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바로 생사를 가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처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원인을 알아도 실제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고통 앞에서는 이론보다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부분에서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아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한밤중에 종아리가 뒤틀리며 고통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주무르거나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응급처치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수많은 응급실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 본 효과가 입증된 대처법입니다. 단 3초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대 방향 스트레칭입니다. 쥐가 난 근육은 강하게 수축하여 돌처럼 뭉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육을 억지로 풀어주려면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응급처치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바닥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곧게 뻗습니다. 그 다음 발가락 끝을 손으로 잡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발목이 위로 젖혀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는 느낌이 와야 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을 발에 걸어 잡아당겨도 좋습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쥐가 났다면 해당 부위를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젖혀주면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앞쪽일 경우에는 서서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며 늘려야 하고, 허벅지 뒤쪽이라면 바닥에 앉아 상체를 숙이며 햄스트링을 천천히 늘려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암침 30초 정도 유지하면서 근육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해당 근육을 손으로 주물러주는 것은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섬유가 손상되거나 다음날 더 심한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근육을 달래듯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승산혈 3초 지압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기적의 처방이라고 부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정중앙, 까치발을 들었을 때 V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근육 사이에 움푹한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3초 이상 누른 뒤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비명을 지르던 환자들도 이 혈자리를 몇 차례 눌러주자 통증이 끊어진 듯 편안해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승산혈은 한의학적으로도 근육 경련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중요한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승산혈을 찾아 3초간 강하게 눌러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통의 스위치가 꺼지듯 완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온찜질 혹은 냉찜질입니다. 일단 급성 통증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으로 근육을 감싸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더욱 이완됩니다. 반대로 통증과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차가운 찜질을 통해 부기와 염증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련 직후에는 온찜질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잔여 통증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단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마사지, 승산혈 지압, 온찜질 또는 냉찜질. 이 순서를 몸에 익히면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방훈련처럼 한 번 익혀두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쥐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며 고통 속에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아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승산혈을 눌러 고통을 차단하며 남은 통증은 찜질로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은 빠르게 사라지고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통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제압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평온한 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응급처치법을 여러분의 몸에 새겨두십시오. 오늘 밤 그 지식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를 단순히 응급처치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응급처치가 즉시 고통을 멈추게 한다면 생활 습관은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끊어내는 열쇠라는 사실을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정의 신호로 움직입니다. 물과 전해질이 충분히 있어야만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근육은 제멋대로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쉽게 손실됩니다. 고령층에서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챙겨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나나, 시금치, 감자, 토마토처럼 칼륨이 풍부한 식품, 견과류와 녹색 잎채소처럼 마그네슘이 많은 식품, 멸치나 두부, 우유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속 전해질 발전소를 채우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잠들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밤사이 다리 주의 공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 종아리, 허벅지 앞뒤, 발목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늘려보십시오. 작은 동작이지만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밤새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매일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야간 경련 발생률이 5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는 똑똑한 운동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다리 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특히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스트레칭 없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강도와 꾸준함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는 편안한 수면 환경과 자세입니다. 너무 꽉 끼는 잠옷이나 무거운 이불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헐렁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가벼운 이불을 덮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끝이 아래로 향한 자세로 오래 자면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어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옆으로 눕거나 발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 발목이 살짝 위로 젖혀지도록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는 생활 속에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다리를 꼬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여 다리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원활해져 경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다리 쥐가 잦아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뇨제나 일부 콜레스테롤 약, 천식약은 부작용으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생활 처방은 결국 예방은 치료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응급처치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단순한 습관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한밤중의 고통을 경험한 뒤에야 실천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실천이 평생의 평온한 밤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방 습관을 지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다리에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고 열감과 함께 붉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심부정맥 혈전증 DV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 속에 피떡이 생겨 혈류를 막아버린 상태인데 방치하면 그 혈전이 폐로 이동해 치명적인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50대 남성 환자가 한밤중 종아리 쥐로 응급실에 왔는데 자세히 보니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붓고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곧바로 초음파 검사를 했고 결과는 심부정맥 혈전증. 신속히 치료하여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만약 그냥 쥐가 난 거겠지 하고 집에 있었다면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쥐와 함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혈관계 이상이나 폐색전증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한순간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배필 직후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쥐가 풀리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맥박조차 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급성동맥 폐쇄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 근육과 조직이 괴사로 향하는 단계이므로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근육 힘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척추신경 압박 같은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에 쥐가 난다고만 생각하고 미루다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된 사례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인 모를 고열, 오한과 함께 다리 통증과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며 역시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들 중 일부는 바로 그 안일함 때문에 병을 키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이 찾아왔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폐색전증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처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오랫동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 증상을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주위로 치부된 증상 뒤에는 언제든 치명적인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큰 메시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라입니다. 그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매일 밤 늦게 다리에 쥐가 심해 찾아오는 분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은 다행히 단순 근육 경련으로 확인되지만 간혹 생명을 위협하는 병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단순합니다. 위험 신호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은 이제 그 신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안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삶의 교훈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법과 생활습관, 그리고 위험 신호까지 아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며 몸부림치던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공포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을 무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쥐가 나는 원인과 응급처치법, 생활 속 예방습관,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교훈으로 정리하고 여러분 삶 속에 녹여내는 일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배운 지혜로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리 쥐라는 사소해 보이는 신호도 결국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증상을 무시하다 목숨을 잃었고 어떤 분은 작은 변화를 실천해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을 조금 더 챙겨 마시는 습관, 잠들기 전 5분의 스트레칭, 그리고 다리가 경련할 때 당황하지 않고 승산혈을 3초간 눌러주는 지식.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오늘 밤에는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십시오. 무거운 이불 대신 가벼운 이불을 덮고 다리를 꼬는 습관을 고치고 혹시라도 약물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다리가 붓고 통증이 지속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119를 부르십시오. 이 단순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또 하나, 저는 여러분께 더 큰 차원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비명이며 동시에 우리 삶의 습관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이 결국 우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무시하는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더 이상 무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가 여러분의 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권리,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단순히 듣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다리는 더 이상 고통의 사슬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와 편안한 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밤이 다리 쥐 없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